네, 안녕하세요. 6월의 오덕후로 돌아왔고요. 이번 달은 이분 왜 안 나오시냐고 맨날 이렇게 DM과 댓글로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네, 이주영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2월 겨울에 나와서 계절이 바뀐 6월 여름에 다시 찾아뵙게 된 오덕후 멤버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계절이 많이 바뀌었죠. 저도 이제 니트 입고 처음 이제 촬영을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반팔로 차림이 이제 단촐해졌습니다. 네, 이번 달에 다룰 책은 어떤 책이죠? 네, 이번 달 다루게 된 책은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을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김혜란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김혜란 작가는 1980년에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서 충남 서산에서 자라셨고 그다음에 한국종합예술학교 극작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4학년 때 노크하지 않는 집이라는 작품으로 제1회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수상 내역이 정말 화려하신데 제가 이걸 다 외우지 못해서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빨리 읽도록 할게요. 2005년 제38회 한국일보문학상, 2008년 제9회 이호성 문학상, 2008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9년 제27회 신동엽창작상, 2010년 제4회 김유정 문학상, 2011년 제2회 장문작가상, 2013년 제18회 한무소 문학상, 2013년 제37회 이상문학상 대상, 2016년 제8회 구상문학상 젊은작가상, 2017년 제48회 동인문학상까지. 네. 랩하셨네요. 네, 빨리 읽었는데도 벌써 이만큼이나 시간이 갔는데요. 역시나 대단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스타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고정하다 보니까 바뀌는 출연진들이 가져오는 책을 제가 같이 읽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영이 왜 바깥은 여름을 하자고 했는지. 네, 일단은 이걸 시청하시고 계실 때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날씨는 정말 오늘 바깥은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여름이 들어간 책 제목을 골라봤고요.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세요. 생활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현실적인 언어들을 많이 담는 작가이신데 저는 그런 단어들은 뭔가 소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김혜란 작가는 그런 저의 편협적인 생각들을 한 번에 깨주는 대단한 작가님이시고, 네, 제가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글과 문장으로 가장 잘 풀어내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김혜란 작가를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문학이라는 장르를 접하고 제 글을 쓰게 된 것도 김혜란 작가의 비행운에 수록되어 있는 서른이라는 단편을 읽고 제가 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와도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작가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읽고 너무 좋아서 다른 책들도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뭐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비행운, 뭐 두근두근 내 인생, 이 바깥은 여름까지. 읽으면서 진짜 잘 쓴다. 글 진짜 잘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역시나 여지없이 정말 잘 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혼자 내적 친분을 쌓으셨군요. 네, 혼자 지금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혜란 작가는 이 책의 순서와 책 표지 그리고 모든 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소설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단편집 안에 침묵의 미래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시기적으로나 주제적으로 조금 다른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화에서는 다루지 않게 되었고요. 다루지 않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니까 같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단편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공지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큰 주제로는 시차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 바깥은 여름이니까 이 안은 그럼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런 시차라는 주제를 큰 주제로 잡아봤고, 소주제로는 시공간, 돈, 그리고 당신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시공간과 돈과 당신이라는 주제 안에서 어떻게 바깥에 위치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 소설을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편 소설이니까 이제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록된 순서대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작품인 입동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입동은 새빵살이를 전전하다 몇십 년 만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그곳에 작은 뿌리를 내리게 된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조롭지만
나름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줄 알았던 부부가 그 5살 난 아이 영우를 사고로 잃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영우는 후진하던 어린이집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부부는 일도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같이 겪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집도 치워주고 뭐 이것저것 살림살이를 좀 도와주는데 그러다가 한 복분자병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복분자병을 탁 열었는데 거기 안에 있던 뭐 가스들이 터지면서 부부가 직접 도배한 벽지가 복분자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자정 넘은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미뤄왔던 도배를 하자고 하면서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좋은 요약입니다. 네. 벌써 소설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제목이 입동이죠. 이 입동이라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작품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는 어떤 장소로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인물들이 왜 입동을 해야 되냐? 입동은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왜 겨울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역시나 아이의 죽음이겠죠. 이제 이 아이의 죽음 이후에 아이의 부재를 견뎌야 하고 타인들의 차가운 시선, 타인들의 어떤 폭력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입동이라는 제목을 쓴 것 같고 역시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죠. 네, 김혜란 작가의 특기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동에서도 참 좋은 설정이 많아요. 복분자가 터지는 그런 설정도 좋고 또 도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이 도배라는 설정이 이 소설에서 가장 좋았고 가장 핵심적인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도배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의미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죽음과 이 도배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작가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이 도배는 좋았던 흔적과 나빴던 흔적을 동시에 지워야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부부가 어떤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도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의 낙서인데 그 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벽에다 낙서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이름을 미처 다 적지 못해서 김하고 이름이 영우인데 영우를 적지 못하고 이응까지만 쓰고 말았던 그 낙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도배를 하면서 복분자뿐만 아니라 그 낙서까지도 지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을 동시에 지워야 한다는 그런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 김혜란 작가의 가장 큰 매력, 특히 바깥은 여름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입동에서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맞아요. 기가 막히면 이렇게 윽 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설 일단 진짜 윽 하게 되거든요. 그런 대사들이 많은데 이 소설에서도 높은 곳에 있는 거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잡아준 걸 밑에서 내려다보면서 아 우리 신랑 키 참 크네 라는 말을 하는데 아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이를 잃고 살아가는 부부가 이런 대사를 무심코 말할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 같은 거 그런 걸 정말 잘 그려내는 작가인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그 돈 헐자 빚 갚아야지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요? 그 말을 이제 아내가 하게 되는 말인데 거기서 말하는 그 돈은 아이의 죽음으로 나온 보험금이에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내는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 집을 마련하게 되면서 내야 하는 대출금, 이자, 공과금, 통신비 등등을 남편 혼자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남편은 그 보험금을 자꾸 떠올리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보험금 이야기를 아내에게 자기가 꺼내면 자신을 뭔가 괴물로 볼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내가 먼저 이야기 꺼내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남편은 보험회사에 다녀요. 남편이 보험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문들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이 소문을 믿고 어느샌가 피해자인 가족은 피해야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참 어떤 걸 떠올리게 하는 소설이거든요. 역시나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라는 설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영은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가 너무 많이 봤죠.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하는 세상의 어떤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 또는 시선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봤잖아요. 소설에서는 꽃매라고 그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희는 이제 좀 그만 울어라 라는 이런 장면들을 꽃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의를 가장한 듯 하지만 실은 엄청난 폭력인 거. 이 소설은 작가가 세월호 이후에 타인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함축해서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훌륭한 소설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동.
네, 이제 저희 두 번째 소설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노찬성과 에반에 대한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죠. 네, 할머니랑 단 둘이 사는 노찬성이라는 아이가 휴게소에서 강아지를 주워서 키우게 되는데 이 강아지 이름을 에반이라고 지어줘요. 근데 이 에반은 나이가 들어 병이 들면서 사는 게 더 고통스럽게 되거든요. 찬성이는 그런 에반을 고통 없이 죽게 하고 싶어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안락사 시킬 돈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전단지도 돌리고 또 작고 작은 용돈을 소중한 용돈을 모아서 드디어 안락사를 시킬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모으고 나니까 자신이 사고 싶었던 물건들에 어떤 욕심이 가요. 그러다가 결국 에반은 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반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모를 어떤 죽은 노찬성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역시 대사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할 텐데 찬성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할머니, 용서가 뭐야? 없던 일로 하자는 거야? 아니면 잊어달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한번 봐달라는 거야. 이런 대사들은 진짜 아이고. 너무 훌륭한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반부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찬성이 이제 에반을 위해서 모아뒀던 돈을 한 푼, 두 푼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야금야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 용서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노찬성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용서는 뭔가?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이 대사가 이 소설 속에서 정말 그런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너무 잘 연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소설에 나오게 되는 게 앞서 이동에서 나왔던 것처럼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보험금뿐만 아니라 찬성이가 에반에 안락사 시키기 위해서 모은 돈을 뭐 10,000원짜리 10장과 1,000원짜리 4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소설 안에서 나오는 보험금이나 뭐 10,000원짜리 10장, 1,000원짜리 4장, 그리고 뭐 그래서 또 인지대, 송달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그런 단어들은 되게 염세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서 소설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단어들이 소설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이 단어가 이 소설에 쓰이지 않았으면 이 소설은 뭔가 완성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혜란 작가가 저한테 이주영 너는 틀렸다. 너의 그런 편협한 생각을 내가 깨주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김혜란 작가의 특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김혜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그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실감난다. 생생하게 잘 쓴다. 이런 네. 것들은 다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사로 표현되는 장면이 또 있어요. 제가 진짜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이 할머니가 찬성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찬성아, 너 대학 안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찬성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대학? 그게 뭐야? 약간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는데 와, 정말 별거 아닌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필요로 하는 장면이라고 원래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 묘사해줘야 되지, 경제적 형편도 묘사해줘야 되지, 또 이 인물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도 다 묘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사 두 개만으로 이 할머니와 찬성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나 어떤 두 사람의 성격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대사를 통해서 어떤 소설을 그려내는 게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작품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노찬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이 할머니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깊게 몰입했기 때문에 이런 대사가 불현듯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재능이라면 재능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와, 진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대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또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에반 안락사 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모은 돈을 조금씩 이제 쓰는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구해다 준 애정이 나간 중고 휴대폰에 유심칩을 사는데 처음에 한번 쓰고, 그 다음에는 에반이 좋아하는 터닝 맥카트 핸드폰 케이스를 사는데 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장면처럼 안 보이고 에반의 생명과 물건을 교환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 되게 불안감을 안겨주거든요. 김혜란 작가는 독자에게 그런 심리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쓰는, 좀 잘 쓴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슬펐던 게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술 먹고 돌아와서 술주정으로 내가 이렇게는 못 산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말을 듣고
찬성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에반을 안락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 작가가 밉고 진짜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병원에 한번 가죠. 네. 에반을 안락사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경건하게 입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병원에 가는데 하필 그 병원이 상중이라서 문을 안 열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슬펐던 게 그렇게 되면 이 찬성이라는 아이는 에반을 2번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적으로 나올 때 한 번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요. 넌 오늘 안락사를 하러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상중이니까 언젠가 이 길에 한 번 더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적으로는 2번을 죽이는 일이 되니까 작가 너무 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찬성이라는 아이의 성장소설로도 이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노찬성과 에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노찬성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 아버지는 아까 말해준 대로 사고로 인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겹쳐 보이는 강아지인 에반이 오게 되는데 이 에반의 이름은 거꾸로 노찬성이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지어진 이름인 노찬성에서 이제 자기가 지어준 에반을 기르면서 성장해가는 책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에반을 책임지면서 이 노찬성이 성장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장면은 그 찬성이가 자신의 이름이 찬성이 아니고 노찬성이라고 이렇게 성과 함께 불렸을 때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거예요. 이주형 이렇게 불릴 때는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성과 함께 불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다시피 노찬성이라고 이름 불릴 때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할 때 그리고 뭐 병원에서 이름이 불릴 때 제 플레임 이주형 이렇게 성과 함께 불릴 때는 그냥 어느샌가 모르게 불안한 일들이 저한테 닥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창시절 때 보기와는 다르게 그래도 나는 말썽을 피우면서 살았거든요. 네? 보기에는 이렇게 모험적으로 보이지만 아이고. 선생님이 혁진아 이러면 전혀 불안하지 않죠. 근데 혁진 이러면 진짜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교무실 갑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 가셨나봐요. 자주는 아니고 이제 왕왕. 네 왕왕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찬성이 할 때 노자도 아버지가 준 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이름이 의미 있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보고 거기도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그 한 줄평을 이렇게 썼었어요. 울기 직전의 표정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아이를 꼭 한번 안아주고 싶었다라는 한 줄평을 썼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울기 직전의 마음 또는 울기 직전의 표정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이 찬성이란 아이를 진짜 꼭 한번 안아주고 싶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2번째 소설까지 다뤄봤고 건너편에 대한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죠. 건너편은 이제 한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그 커플의 이름은 도아와 이수입니다. 둘은 동거를 하고 있어요. 도아와 이수는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같은 신세, 뭔가 좀 더 계급적으로 표현하자면 같은 위치에 있던 커플이었는데 후에 여자친구인 도아는 시험에 붙고 남자친구인 이수는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수는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수입도 적절치 않고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으니까 좀 더 가볍게 표현하자면 도아에게 빈대부터 사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점점 무언가 어긋나게 되는 연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설은 정말로 노량진 소설이죠. 노량진에서 시작해서 노량진에서 끝나는 그런 소설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인물들의 이름을 보다가 인물들의 이름이 다 지하철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도화도 도화역이 있고 이수도 이수역이 있고 이수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듯 했지만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알게 되는 장면에서 명학이라는 후배가 나오는데 이 명학도 지하철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삼아서 이제 이 인물들하고 노량진 역하고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제가 어플로 검색을 해봤어요. 도화는 이제 노량진으로부터 멀어진 인물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리로 보면 도화가 제일 멀어요. 노량진으로부터. 대신 이제 1호선을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거든요. 도화가 인천 쪽에 있어서. 근데 이 이수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직 그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제 포기를 못한 거죠. 그 근처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번 환승을 해야 돼요. 4호선이라서 이수역이 노량진역으로 가려면 한번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학이라는 후배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명학이라는 후배는 또 1호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읽히는 소설이었습니다. 물론 작가님이 다 알고 이렇게 쓰시지는 않았겠죠. 저는 뭔가 알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랬다면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수 나중에 있겠지만 한번 나와주셔서 해명해 주시면 여기 김혜란 작가님 네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뭔가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98페이지에 나옵니다. 당시 이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도화 혼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멀찍이 지켜보는 일이었다. 도화의 말투와 표정, 화제가 변하는 걸, 도화의 세계가 점점 커져가는 걸, 그 확장의 힘이 자신을 밀어내는 걸 감내하는 거였다. 이게 참 이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어딘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도화는 어딘가에 잘 뿌리 내려서 자신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는 느낌? 저도 언젠간 한번 느껴봤던 감정인데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김혜란 작가는 그걸 참 정확하게 잘 표현해냈더라고요. 네. 그렇게 김혜란 작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같은 거, 하지만 그거에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문장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능력이 정말 출중한 작가인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장면으로도 그런 걸 되게 잘 구현해내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그 줄돔이 등장을 하죠. 이 이수가 모처럼 이제 친구 결혼식에 사회를 보고 나름 괜찮은 벌이를 받아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회를 먹으러 노량진을 가죠. 거기 아는 형님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아는 형님은 이미 가게를 망해서 없고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줄돔을 먹게 되는데 덤탱이를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면서 이걸 왜 먹어? 지금 돈도 없는데 먹지 마라 했는데 결국에는 먹게 되죠. 두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잘 그려낸다. 그런 심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옷 구경하러 가거나 그러면 봤을 때 이제 딱 가격표부터 보게 되죠. 이제 가격표를 보고 이건 내가 살 수 없는 옷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한번 입어봐. 뭐 입어보고 안 사면 되지. 아니면 뭐 사이즈 맞나 보고 다음에 와서 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안 살 거지만 그냥 살 것 같은 신용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김혜란 작가는 구매의 제스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매의 제스처라는 말이 너무 공감 가고 좀 슬프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이수는 여기서 구매 제스처가 아니고 구매 제스처를 그렇죠. 취하게 되죠.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이 25만원짜리 줄돔을 결국 먹게 되는데 둘이 하게 되는 대사가 있어요. 도화는 이걸 먹으면서 좀 뭐 어때? 라고 뭐 이수가 물어보니까 좀 질리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수는 그래도 이 비싼 걸 매운탕에 넣을 순 없지. 도화야 좀 더 먹어봐. 억지로라도 먹어 라고 말하게 돼요. 저는 이 둘의 대사가 지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각자의 심리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화는 이제 이 관계가 질린 거고. 그렇죠. 네, 이수는 억지로라도 이 관계를 뭔가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인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두 연인들의 관계는 이미 이 첫 페이지의 85쪽에서 끝나고 시작하거든요. 도화가 부엌에서 섬초 시금치를 다듬다 고개 돌렸다. 부엌이라 해봐야 거실에서 몇 발자국 거리이지만 건너편 상대에게 말할 땐 목소리를 조금 높여야 했다. 이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도화는 지금 이수랑 동거를 하고 있고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하지만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두 사람의 어떤 소통이랄까? 대화 같은 거는 이미 단절된 거죠. 이미 헤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뭐 오늘은 헤어져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도 헤어지지 못했다. 아이고. 그런 어떤 감정 같은 것. 뭐 예를 들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누가 아프다거나 누구 생일이라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번 번번이 헤어지는데 실패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하는 작품인 것 같고 또 이제 계급적인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도화는 공무원이 됐지만 이수는 공무원이 되지 못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빈대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심리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빨래가 나와서 이제 수건을 개는데 이 이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안 개는데? 근데 이제 도화가 개는 방식대로 개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안 개지만 뭐 너네 집이니까 너네 식으로 개일게. 약간 이런 심리 같은 것들이 참 묘사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이제 도화도 마찬가지죠. 이 도화는 이제 교통경찰청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CCTV를 보는 그런 중앙 사무실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게 아주 만족스럽다. 그리고 중앙이라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미 도화의 바깥에 이수가 있고 이수의 바깥에 도화가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너편이라는 그렇죠. 제목이 참 잘 어울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대사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페이지 118페이지에 나오는데 도화가 이수랑 헤어진 뒤 깨닫는 감정을 묘사한 내용인데요. 도화가 이수가 전세금을 빼돌린 거를 어느 순간 주인 아주머니에게 듣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도화가 느낀 감정을 묘사한 대사인데요. 그제서야 도화는 어제 오후 주인 아주머니를 만난 뒤 자신이 느낀 게 배신감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지만 먼저 말하고 끝내기에는 어떤 힘든 이 관계에 이수의 어떤 잘못은 도화에게 배신감이 아니라 안도감인 거죠. 뭔가 이 관계를 나의 잘못 없이 끝낼 수 있는 어떤 좋은 핑계? 이 문장이 어떤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의 덧없음, 뭐 씁쓸함 이런 걸 참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왜 헤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사랑이 식고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계급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개입하지 않았냐라고 이 소설을 읽은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쉽게 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화가 이수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단지 이제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급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 이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게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2부에서 돌아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안녕.